자, 봅시다. 이번 두 번째 2차 시 수능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글은 인문입니다. 인문이었는데 항상 이제 인문은 그래도 학생들의 좀 친구였거든요.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파트이기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가나 지문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었어요. 항상. 근데 요번에는 조금 과하게 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와 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내용이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지식들이 조금 있었으면 편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 자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관, 표상, 사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지문의 난이도 역시도 똑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풀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 눈으로 푼 거를 가지고 체계화하는 거에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해야 하는 사고 능력이 필요한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도 이거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치들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 오늘 이런 정반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도와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글이 시작을 해요. 이제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뭐로 시작을 합니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증법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알면은 참 좋은데 이 변증법이 이제 정립, 이게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정립, 그거를 부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급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종합, 합치는 것들을 이제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해요. 우리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나는 면을 먹고 싶어. 그래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은 그러면 면과 밥이 같이 있는 중식당으로 가자. 그래서 면과 밥이 같이 있는 뭐 혹은 음식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반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대칭을 하다가 새로운 디벨롭의 단계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철학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달걀을 생각하시면 돼요. 달걀. 이쪽도 이 영역이거든요. 이 달걀이라는 본질은 어떻습니까? 이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이 껍데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본질이에요. 이 껍데기가 있어야 이 달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반정립은 뭘까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우리는 달걀이라고 더 이상 이제 완전한 달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반이 된 거죠. 하지만 재밌게도 요게 돼야 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제 뭐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아리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합. 그래서 본질 반 비본질, 그러니까 반대적인 급부가 합쳐졌을 때 새로운 단계로 이제 더 나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단계로 이제 넘어가 버렸죠. 이런 무생물에서 이제 생물로 넘어가는 이런 개념들이 이 변증법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정반합에 대한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론은 당연 철학 해겔이 거명됩니다. 그래서 이 뭐 수많은 예술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수많은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해겔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해겔이라는 이름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변증법은 그러면서 이제 처음 우리가 보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의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이미 문제가 여기서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라고 사기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구조가 있다? 여기 아니라라는 구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나대이법 비구조, 즉 A가 아니라 B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리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구조를 따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대등,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병렬. 사실 같은 결들이거든요. 이 병렬이라는 것도 동등한 이 라인을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니까 반대급부는 어떨까요? 반대급부는 대립적인 두 범주가, 그죠? 색깔이 조금 애매해서 어떤 색이 좋을까?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급부가 이거라면 이제 이쪽 급부는 이쪽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천천히 다시. 자, 대등한 위상을 지닌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자,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 A, B, C가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이 부분이 대등하지 않고 세 범주가 병렬이 아니에요. 자, 얘의 이미지는 이런 느낌이죠. 얘랑 같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자, 대립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그래서 얘랑은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얘랑은 속성이 완전히 다르고,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종합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자, 키워드 보이시나요?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얘와 얘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얘와 얘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예요? 얘와 얘의 레벨이 같다, 똑같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쪽에서 이 사이드 B 쪽에서의 라인은 뭡니까? 요 1번과 2번과 요 3번의 레벨링이 보다 다르다라는 게 되게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고 여기는 발전을 한다라는 게, 상향한다라는 게 똑같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잡고 이제 문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쉽게 풀릴 수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더 가볼게요. 해겔에서는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구조가 나왔어요? 헐서 구조가 나왔죠. 또한이라는 거죠. 넘어 이기도, 얘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태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논리적 구조, 즉 논증의 방식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뭐이기도 해요?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좀 이야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이게 진짜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식이 논증의 방식이라면 이게 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존재, 걔가 진짜 있다라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얘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돼? 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되게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 존재 방식은 뭐예요? 걔가 있다,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겨 있다, 이런 식의 물리적이고 조금 더 감각적인 영역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즉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문장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개의 근원적인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 역시도 변증법적 체계를 지녀야 합니다. 자, 천천히. 세 개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자, 보여야 합니다. 내적 구조고요. 근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 질서, 그래서 이념,
그러니까 내적 구조. 얘네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죠. 이것도 그죠? 또 벌써 나왔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 존재 방식 여기 이 키워드가 그죠? 시 공간 현실 드러남 이런 키워드도 방식 역시도 변증법적이기에 얘네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이 변증법적 체계로 이 두 가지다. 이념도 그렇고 현실 분쇄 방식도 그렇고 요걸로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가보죠. 자,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리프레시가 돼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미학도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에게서는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끊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이거 역시 레벨링 작업이 중요해요. 자, 요거 이야기하면서 레벨링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은 똑같고 얘네들은 상하의 레벨링이 만들어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이 문장을 읽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사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뭐가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뭐가 예술과 종교와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예시고, 그죠? 그리고 얘는 미학의 대상이다. 요런 구조화, 레벨링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예술, 종교, 철학이 이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절대 정신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술은 뭐의 대상이다? 미학의 대상이에요. 그럼 종교와 철학은 어떻다? 다른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대상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만들므로써 문제의 이 개념의 공통성과 이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더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자, 이거 처음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때려줍니다. 절대적 전리인, 자, 키워드 볼까요? 절대적 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말해요. 자, 이것도 사실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철학이라는 건 진짜 러프하게 말하면요, 나중에 다 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읽어나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빠르게 이제 습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이제 주워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이라는 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절대론자와 이 상대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절대 개념,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딱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절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슨 개소리냐, 시대에 따라서, 그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떻다? 항상 바뀔 수밖에 없다.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다. 상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이제 상대론자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철학이라는 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할 수 있죠. 바로 이 절대론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절대적인 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즉, 이 가치가 있더라도 절대적인 그 신 혹은 뭐 이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인식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런 이상론자가 아니라 현실에 이제 입각을 하거나 혹은 포기하면 돼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간이 그걸 인식할 수 없다면 되게 쓸모가 없는 학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그걸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처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경험론과 이성론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철학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알고 있으면 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전제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어려운 얘기고 근데 이 모든 논점들이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철학적인 얘기들도 한번 좀 다 보도록 하고요.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절대 정신은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 보시죠.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지금 나눠줬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뭘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동일한. 사실 이제 절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만 보이시죠? 그리고 차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한다. 또 나데이법비 구조가 만들어진, 나데이법비 구조가 아니라 이 속성의 대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죠? 자, 뭐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뭐예요? 자, 동일한 건 뭐예요? 이 절대적 진리를 동일하게 보는 건 내용이에요. 이 진리의 내용은 똑같다. 같다야, 같다. 이 이미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다만 뭐의 차이예요? 다른 거. 차이는 뭐야? 차이? 인식 형식이 다른 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지.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눈으로 보느냐, 코로 맞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느낌과 귀로 보는 느낌과 이 코로 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같지만 요거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가봅시다.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요 단어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일단 넘어가 보고 대응하는 형식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매칭이 돼요. 여기서 직관, 여기서 표상, 여기서 사유예요. 자, 이런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알면 진짜 좋은데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성하는 지성이고, 자 끊었어요. 자 여기까지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요. 자 물질, 감각, 그리고 지각이라는 단어를 해야 돼요. 자 얘는 느낌이 와야 돼요. 아 되게 물리적인 거구나. 그리고 애초에 이 감각적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추상적입니다. 자 감각적이라는 건 우리가 눈과 귀와 코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직관한다. 아까 얘기했었던 코로 느끼고 귀로 느끼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직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는 뭐가 되겠냐는 거지. 모르긴 몰라도 추상적인 거, 감각적이지 않은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너무 중요해요. 무관하게. 그리고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천천히. 자 얘는 물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요. 뭐로 하지 않아요?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얘는 외적인 부분이고 얘는 뭐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상을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에 그다음에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차이가 뭘까요? 얘도 이런저런 해도 뭐예요? 내면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야지. 똑같은 내면이지만 차이점이 뭘까? 이걸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는 힘들지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는 포인트만 따는 거지.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 그리고 논리적 지성.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논리적 지성이 나오면 얘는 사유로 들어가야 되구나. 물질이 아니라 내면에서 떠오르는 심상. 이런 것들은 표상으로 가야겠구나를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문제가 안 나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이라는 건 문학이랑 달라요. 애초에 글을 제시를 할 때부터 이 문제와 되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건 그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 생각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은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이 됩니다. 또 이제 각각 던져줬고 얘네들의 이름을 이제 불러주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직관 다 한 줄이 넘어가 버리고.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이 됩니다. 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매칭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술, 종교, 철학 이런 만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처음에 직관, 얘의 직관의 외면성과 그다음 종교의 이 표상의 내면성은 어디서 종합된대요? 사유에서 종합이 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철학성, 주관성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끊기는 거. 어디서? 얘네들은 다 철학에서 종합된다. 이거 읽으면서 뭐 생각하시면 진짜 잘하는 걸까요? 이거 하시면서 뭐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 이쪽 생각하셔야 돼. 이쪽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고, 얘와 얘는 뭐 해야 돼요? 대립하고 있죠. 객관과 주관으로 뭐 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 해야 돼요? 상향점 수렴을 해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뭐다? 철학인 거예요. 종합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네들은 서로 대립적이고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1단계죠. 얘네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게 나오죠. 이게 윗단계죠. 차이점 보이시나요? 그럼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출제되는 기준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답니다. 비문학이죠.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더 나오지 않아요. 좀 더 가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 인식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인식 수준의 요거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얘 이야기는 뭡니까? 형식의 차이 때문에 뭐가 바뀐다? 인식 수준이 바뀐다. 이 얘기거든요. 이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형식의 차이 때문에 직관, 표상, 사유라는 인식 수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해겔에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속성을 만들어 주거든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만들어 줬으면 해줘야지. 왜? 언제나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돼. 비본질, 비논리, 비이성, 감각 이런 얘기들이 다 이쪽에서 다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 문제 출제 포인트들이에요, 얘네들이. 그죠? 이러한 내용을 예수는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유죠. 그대로 나오고 있죠. 때문에요, 여기도.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인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예술, 종교, 철학 이런저런이 해도 다 뭐다? 절대 정신이다. 모두 다 절대 정신이다. 하지만 뭐는 가지고 있다? 레벨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그리고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맺어지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식의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동굴에 벽화 그리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예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둥번개가 쳤을 때 이제 신을 만듭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은 왜 사는가? 왜 신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왜 만들어졌는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요 발단으로 우리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헤겔은 이거를 변증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고 되게 그럴듯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성장, 완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의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은 뭐일 뿐이다. 철학.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뿐.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왜냐면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A, B, C가 얘랑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대 정신이지만 최고의 지성 뭐일 뿐이다? 철학일 뿐이다. 예술의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지식이 미발된 반 머나먼 과거로 뭐한다? 한정된다. 이거 나눠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뭐가 되는데 예술로서 충분히 조금은 볼 수 있지만 그럼 현재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얘도 어떤 식으로 또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요 가를 아주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 나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